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1억 원 수수 의혹을 논의한 다음 날 의혹 당사자인 김경시 의원의 공천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출연 등으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발 공천원금 수수 의혹이 새해부터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 대화를 나눈 후 다음 날 단수 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입장과는 달리 돈을 준 의혹이 있는 김경시 의원을 이른바 밀어준 겁니다. 김 전 원내대표도 부인이 공천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탄원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시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 수사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여권 최대 위기론으로까지 확산된 공천원금 수수 의혹. 먼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전격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탈당 후 제명이란 초강수를 둔 배경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충분하게 정황을 또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한 다음 날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김경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SNS를 통해 강서구 공천 논의에선 배제됐었다고 말한 강 의원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며 신상 필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불거진 악재에 민주당은 파문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공천원금 묵인 의혹과 함께 수수 의혹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탄원서 내용이 다시 부각된 건데 반환 쇼핑백에는 과자인 새우깡까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감찰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들이 지난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인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 부당 사용을 제보하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김 의원 측근을 통해 1,000만 원을 전달했다거나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2천만 원을 직접 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모두 돌려받았지만 2천만 원은 새우깡을 담은 쇼핑백과 함께 돌려받았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 보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이 탄원서를 대신 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전 의원은 오히려 눈 감을 수 없는 사안이라서 전달했지만 이를 전달한 자신의 보좌진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부인이 동작구 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김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들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또는 당원들께서 엄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는 김 의원 감찰을 빠르게 결론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당내 혼란 수습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을 눈감아줬다며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를 솜방망이 징계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탈당한 강 의원의 제명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사태를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한 보여주기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며 당장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것이라며 권력형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즉각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돈을 요구한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지금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권의 위기감은 인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이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하필 오늘은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현판이 걸린 날이었는데 누가 첫 장관이 될지는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획예산처 현판이 올라가며 공식 출범한 오늘도 이해운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쏟아졌습니다. 보좌진을 자택으로 불러 프린터기를 고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은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 중인 아들의 공항 픽업 제보에 이어 2016년 방미 특사단 출국 시 비즈니스석으로의 업그레이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후보자의 고성과 폭언은 일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인데 업무 속도에 맞지 않는다던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될 경우 분노 표출을 많이 하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A씨는 스트레스로 끼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형 인사 참사라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사 검증 실패가 이해훈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활용점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민주당이 공천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인사로 내세운 이해훈 후보자의 갑질 육성이 공개되면서 여권 전체의 위기감도 이 후보자의 목소리만큼 커졌습니다. 여당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원금 수수 의혹의 그날 2022년 4월 21일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게 2022년 4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오전 이런 대화가 이뤄집니다. 네. 김경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하면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당신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김 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 나오죠. 네. 녹취록을 보면 강 의원이 김 시 의원 금품 수수 폭로를 우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이 공천받은 당일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김경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말한 회의록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고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을 밀어줬다. 사실 이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을 김병기 의원도 묵인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김병기, 강선우 의원 두 사람 모두 1억 공천 헌금 사실을 알고도 네. 공천을 밀어붙인 셈이 됩니다. 그렇죠. 당시 집과 상가 총 7채를 가지고 있던 김 의원은 다주택자 공천 배제란 민주당 공천 원칙에 따르면 컷오프 대상이었는데도 말이죠. 확인해 보니까요. 22일 공관위 회의에선 정작 김병기 의원은 불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컷오프 대상이 하루 만에 단수 공천된 게 여전히 미스터리인데 경찰 수사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김 의원은 또 배우자 3천만 원 수수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탄원서가 다시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탄원서가 당시에 지도부에 전달이 됐다. 확실히 전달이 됐습니까? 2024년 총선 직전 당시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이 탄원서를 접수해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탄원서가 당시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한테 다시 가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알고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온 건데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윗선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도부 의원 MBN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의 공천 헌금 의혹 탄원서가 왜 그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지, 보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불똥이 튈까 걱정이라고요.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여기까지도 민주당이 이제 골치를 썩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해운 장관 후보자 갑질 육성이 공개됐어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 강선우 의원 제명, 김병기 의원 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지방선거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 악재 중에 악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까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민감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서도 여당 내에서 첫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잘한 인사 아니다. 사람에게 폭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도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당 출입하는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부 요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대상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는 폭풍 같았지만 국민 덕분에 회복과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 통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통합 의지를 보여주듯 이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의 상징색이 모두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오부 요인은 물론 여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새해 강력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좀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그거 할 때 뭐 24시간 하는 걸 보고 강단이 있어 보이고.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당이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외쳤지만
제1야당 대표가 화답하지 않으면서 새해 전국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무너진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썼던 용산 집무실에는 사우나와 대형 침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뭘 감추려는 건지 비밀 통로도 있었습니다. 작은 호텔 같은 집무실에 숨어서 뭘 했을까요? 이교욱 기자가 공개해드립니다. 편백나무로 짜여진 2평 남짓 1인용 사우나입니다. 중앙에 가열기가 있고 벽걸이 TV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맞은편에는 땀을 뺀 후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딸려 있습니다. 동선이 이어지는 침실엔 널따란 침대와 협탁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집무실에 만들었던 밀실입니다.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차에서 내려 집무실까지 취재진 눈에 띄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벽을 허물고 불투명한 유리로 감싼 비밀 통로도 발견됐습니다. 지각 논란이 계속되고 11월 23일 날 이 비밀 출입구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이틀 전. 지각 출근을 감추기 위해 만들었던 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통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 예산 3억 8천만 원이 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부터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오늘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주말인 내일 오후부턴 날이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얼어붙었던 오늘 하루는 최하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칼바람에 목도리를 싸매고 모자를 눌러 섰습니다. 한 상인은 추위를 달래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급니다. 이거는 전부 다 얼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네. 오늘 최고 추웠어. 서울 서대문구의 인공폭포는 나흘째 이어진 영하권 추위에 얼음폭포로 변했습니다. 폭포로 둘러싼 하천이 꽁꽁 얼어붙어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폭포 옆에 마련한 온실은 추위를 피하려고 들어온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몸 좀 녹이려고 여기 놀러 왔어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부산 영하 11도, 파주 영하 17도, 대관령은 영하 20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냉동고 안에 들어간 것보다 더 춥습니다. 우리나라 약 5km 상공에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 이번 한파는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 들어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날씨가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입니다. 군부대 차량이 투입돼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쏟아지는 세찬 눈발에 순식간에 또다시 쌓이는 눈. 장갑과 모자로 무장한 직원들이 직접 도구를 들고 제설 작업에 나섭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내리다가 또 잠깐 소강 상태했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에 눈이 올 때 여기 적설량이 많아지는 편이에요. 산지를 중심으로 제주 전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지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면서 한라산 탐방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일찍 나왔는데 승용차로 출근하는데 오늘 눈이 많이 와서 통제된 곳도 많아서요. 버스 타려고 나왔어요. 밤사이 얼어붙은 도로가 녹지 않으면서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이 돌담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보행자나 또 다른 차를 치는 등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추위와 함께 눈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유명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가로수나 전봇대가 없었다면 인도로 돌진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말 저녁, 회색 차량 한 대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더니 차선을 바꿔 인도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차량, 인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와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끝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을 운전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쯤 유명 BJ인 A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약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직원이 얘기해주더라고요. 술 먹은 줄 알았다고. 약간 술 취한 것처럼 차를 살짝 안 나왔다더라고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전봇대의 통신선이 이렇게 심하게 파손돼 있고요. 차량 파편과 두동강 난 자전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약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어떤 경위로 처방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빈집만 골라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화재 경보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 비밀번호를 알아낸 건데요. 종종 쓰이는 수법이라고 하니 우리 집 현관은 안전한지 한 번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조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기 수석실 갔다 내릴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A씨는 먼저 범행 나흘 전 아파트를 찾아 공동 현관에서 무작위로 세대를 호출해 낮 시간에 부재 중인 집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몰래카메라를 활용했는데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넣은 가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A씨는 20분 만에 귀금속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다시 주거지로 돌아올 때 옷을 갈아입고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후 6일 만에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외출할 때 원래 없었던 화재 경보기 등이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주진희 기자와 이어갑니다. 예, 주 기자, 바로 첫 번째 소식 보면요. 강도가 역고소, 배우 나나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집에 들었던 강도가 오히려 나나 씨를 역고소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뭐로 고소했나 봤더니 살인미수, 특수상해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 나나 씨 집에 강도가 들어서 몸싸움 끝에 이것을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나나 씨 어머니는 목이 졸려서 정신을 잃었고 나나 씨도 부상을 입었는데 강도는 턱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도가 그걸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로 고소를 한 겁니다. 예. 혹시나 생각보다 몸싸움이 좀 컸고 부상도 심각했었나 싶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강도는 스스로 흉기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살인미수라고 하길래 저는 혹시 뭔가 모르는 엄청난 것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강도 들어와서 뭐 서로 저거 하는 과정이 그랬던 거고 견매하고 그래서 정당방위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은 검찰들로 오케이가 돼가지고.
예, 그러고 보니 나나 씨 사건 당시에 경찰에서 이미 정당방위라는 결론이 났었죠. 그런데 역고소를 한 게 좀 의아한데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네, 사실 정당방위의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법률이나 경찰청 지침을 보면 과도하게 보복을 한다거나 흉기를 들면 안 되지만 그 외의 방어적인 행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나 씨는 흉기도 안 들었고 뒤쫓아가서 보복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소한 이유, 배우 나나 씨 측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기를 악용한 범죄에 나쁜 행동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접촉 사고인데 왜 도망입니다. 접촉 사고라 하면은 큰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갔나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 신고로 경찰이 갔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도망을 간 사건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이 슬금슬금 골목으로 갑니다. 사고 조사를 하려고 경찰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을 본 사람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경찰도 얼결에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보니까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30대의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고 심지어는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힌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넘겨져서 추방이 되는데 그 과정도 참 험난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강제 추방당할까봐 거주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넘기기 전에 관리할 때가 조금 신경 쓰이죠. 밤에 나와가지고 같이 호송해야 되고. 이제 국내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 시대인 만큼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지원 시스템도 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예, 최근에 뉴스7에서도 이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다가 조금 전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지호 기자, 검찰의 일부 항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저녁 6시쯤 문자 공지를 통해 일부 항소를 결정했다, 이런 설명을 밝혔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항소 제기한 대상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명입니다.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북을 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죠. 수사 결과 발표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까지 2심에서 다퉈볼 수 있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항소 결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검찰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후폭풍이 상당히 컸죠. 이번에는 그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앞서 수사팀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박철호 중앙지검장은 판결문을 추가 분석해서 재보고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면서도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만큼 앞으로 논란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결정에 반발했는데요.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은 꼼수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원 항소하라,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달여 만에 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에이펙에 이어 베이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후 중국 지도부 만남과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독립운동 유적지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양안 문제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청와대가 먼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인 양안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시절에 했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 사안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동북아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의 상황 속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려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중앙에 섰습니다. 권력 세습의 상징인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으로 참배하는 자리입니다. 김주애에 대한 북한의 후계자 공식화, 4대 세습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아직 후계자 확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변화, 윤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6년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3년 만에 참배였는데 가장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을 제치고 정중앙에 배치된 딸 주애였습니다. 주애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성역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올해 초 있을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주애의 후계자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신설한 당 제1비서직에 김주애를 선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모든 권력을 이어받는. 어제 공개된 신년 경축 행사에서도 주애는 김 위원장과 똑같은 가죽 코트 차림으로 90도 인사를 받고 정중앙에 앉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애의 나이가 13살 전후로 아직 어린 만큼 후계구도 공식화보다는 김정은식 가족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연출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과 주애의 관계에서 지도자와 후계자의 권위보다는 다정한 부녀의 모습이 부각된다는 겁니다. 김주애를 가운데 배치하는 거는 전형적인 가족 이미지거든요. 아버지 볼에다 뽀뽀를 한다든가 팔짱을 낀다든가 이런 태도는 후계자 구도로 보기가 어렵죠. 한편 김 위원장은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된 이듬해인 2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처음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진 기자, 바로 뒤에 사고 차량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크게 부서진 차량과 잔해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 역시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종강역 앞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6시 8분쯤입니다. 경찰은 현재 택시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부딪힌 뒤 앞에 있던 승용차를 다시 추돌하고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행인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시민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살나는 소리가 났죠. 엄청 컸어요. 이쪽 사방까지 다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쓰러져 계셨고 외국인 사람이 또 여기서 소방 관계자분한테 팔을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걸 또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한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방당국도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강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올해에도 세계 곳곳에서 새해 맞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의 한 술집에서 큰 불이나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신년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샴페인에 꽂은 폭죽이 원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먼저 한여의 기자입니다. 천장에 붙은 불이 순식간에 타오르며 불꽃이 쏟아냅니다. 시뻘건 화염이 인해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던 가게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J'ai dû mettre une table allongée. Je me suis caché derrière la table pour éviter de me faire brûler. Les gens essayaient de sortir et puis c'était un chaos. 새해 맞이가 한창이던 스위스의 유명 스키 휴양지 한 술집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최소 40명이 사망했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상당수가 중상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리조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으로 파티를 즐기던 외국인들과 젊은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샴페인병에 꽂은 폭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SNS에선 참사 직전 찍힌 걸로 보이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La piste pendant chilienne est celle d'un embrasement généralisé qui a provoqué une déflagration.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플래시오버 현상과 밖으로 통하는 계단이 좁아 대피가 쉽지 않았던 점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는 눈물 속에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위스 정부는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서유럽 곳곳에선 불꽃놀이로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매년 새해맞이 불꽃놀이 사고로 아예 폭죽 판매를 금지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발의 폭죽이 길 한복판에서 터지자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총을 쏘듯 경찰차를 겨냥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과 동부 도시 네이메헌 등 곳곳에서 마구잡이로 불꽃놀이가 벌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폭죽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도 발생해 19세기에 지어진 랜드마크 본델케르크 교회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En in het begin waren we echt gaan huilen. Want ik kijk altijd naar de klok als ik uit mijn bed kom 's morgens. Dus dat is vreselijk als je zo'n mooi gebouw weg ziet branden. 매년 심해지는 불꽃놀이에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폭죽 소매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오히려 1억 3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200억 원에 달하는 폭죽을 사재기하는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이번 불꽃놀이 사고를 두고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이라며 2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만의 일은 아닙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100명 이상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40명 넘게 불법으로 폭죽을 터뜨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2024년 사제 폭죽으로 2명이 사망한 독일 베를린에는 4,300명의 경찰이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민자와 비행 청소년들의 소동이 끊이지 않는 만큼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선 무장괴한의 총격에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임신한 여성도 있었는데 엄마는 숨졌지만 뱃속 아기는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총기를 들었는데 잠시 뒤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에콰도르의 해안 도시 만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Vamos a hacer algunos allanamientos para dar con la localización y captura de estos delincuentes que están tratando de generar el miedo y la zozobra aquí en el sector de Puerto López y en la provincia de Manabí. 2살 아이를 포함해 7명이 숨졌고 11명의 사람이 다쳤습니다. 가족끼리 새해를 축하하려고 모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policía está brindando toda la protección con el código plata para evitar mayores atentados contra estas personas. 피해자 중에는 만삭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치료 중 숨졌지만 태중 아기는 긴급 제왕절개 수술 끝에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위치한 에콰도르에서는 최근 마약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 간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총기 난사로 2살 배기를 비롯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의 새 시장으로 무슬림 조란 맘다니가 취임했습니다. 성경 대신 이슬람 경전 쿠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에 나서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34살의 젊은 나이,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한 첫 무슬림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가 쿠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And that I will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취임 직후 시청 직원들에게 핫초코를 건네며 업무를 시작한 맘다니 시장은 곧바로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전임 시장의 행정명령을 폐기한 데 이어 부시장직을 5명으로 늘리고 뉴욕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TF를 신설했습니다. For too long, bad landlords have been allowed to mistreat their tenants with impunity. That ends today. 무상교육 확대와 버스 무료화 등 이른바 무상복지 정책을 위해 법인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급진적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이 같은 정책 실험이 성과를 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He's a communist. He's not a socialist. I wouldn't be generous to a communist, a guy that's going to take the money and throw it out the window.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떤 카드로 국면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4,300선을 넘어서며 시원하게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과연 꿈의 5,000피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눌러주세요. 화려한 축포와 함께 2026년 개장식을 연 주식시장.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시작한 코스피는 출발부터 무섭게 달렸습니다. 10분 만에 4,244를 기록하며 지난해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더니 오후 2시 반쯤에는 4,300고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운 코스피는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2% 넘게 급등한 4,309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라는 호실적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7% 넘게 올라 13만 전자에 다가섰고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상승하며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도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장 후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상반기에 외국인 수급이 환율 변동성 약이 좀 완화되면서 그런 AI 버블론이 꺼진다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26년 장을 시작한 원달러 환율도 1,440원 선을 오르내리다 2.8원 오른 1,441.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잡히지 않는 집값은 새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좋을 게 없다는 게 대체적 전망인데요.
서울의 자치구 8곳은 입주 물량이 전무한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시열 배준우 기자가 올해 아파트 값을 전망해봤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준다는 소식을 듣고 6팀이 달려온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해당 물건은 40분 만에 팔렸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돼. 지금 줄 서 있어가지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 등 3중 규제로 묶였음에도 소형, 중저가 매물은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연구원들은 올해도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대부분 전망합니다. 서울은 그중에서도 높습니다. 한 연구기관은 4.2% 상승을 점쳤는데 지난 2019년 발표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입니다. 미국이 기준율을 인하하면 우리 금리도 떨어진 게 확장 재정 지출 쓰다 보면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도 역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첫 해라는 게 이들 연구기관의 전망 이유입니다. 주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직접 집계해봤습니다. 청년주택이나 임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를 구할 수 있는 물량은 15,0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지난해 26,000가구 정도였는데 이보다 4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용산과 성동, 노원 등 8개구는 올해 집들이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전무하고 500가구가 안 되는 자치구도 수두룩합니다. 입주 부족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량도 최대한 늘리되 수요도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계속 억제만 해왔거든요. 새해를 맞아 주택 공급을 전담할 조직을 출범시킨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입주 절벽이 예고된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에 또 미치지 못할 경우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최근 5만 원 상당의 보상안을 발표하고도 문매를 맞았던 쿠팡이죠. 그러자 우리는 그냥 드린다며 쿠팡을 저격한 듯한 다른 기업들의 쿠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탈팡족을 잡기 위한 유통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내놓은 5만 원 쿠폰입니다. 알록달록한 색상과 사용처마다 쪼개놓은 금액, 여기에 그냥 드린다는 문구까지. 최근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은 쿠팡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쿠팡의 5만 원짜리 이용권은 실질적인 사용 혜택이 적은 데다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이냐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정 업체를 의식하고 만든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동안 무신사를 사랑해주신 고객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자 쿠팡의 로켓 배송을 견제하려는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직원이 단말기를 확인하며 분주하게 물건을 담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소비자에게 배송할 물건들입니다. 대형마트는 시간대를 나누어 하루에도 여러 번 배송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은 주문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바로바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문 1시간 만에 배송해주는 퀵배송까지 도입하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쿠팡 사태 이후 매출이 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출은 전월 대비 15% 정도 늘었고요. 바로퀵 매출도 신선식품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더불어 수습 과정에서도 공분을 사는 쿠팡을 겨냥한 유통업계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다시 뛸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을 살펴보는 MBN 새해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해 관세 파고에 주춤했던 이 자동차 산업도 본격적인 제도약 채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일본, 유럽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며 신사업 투자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에 나섭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자동차들이 줄지어 선박 안으로 들어섭니다. 자동차 수출의 중심지 경기 평택항은 올해 처음 미국에 도착할 수출 물량을 선적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제 뒤에 있는 선박에는 5천여 대의 완성차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약 한 달 뒤 미국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동차는 트럼프발 관세 폭풍으로 한때 품목 관세율이 25%까지 치솟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와 판매 가격 동결로 서둘러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지만 관세 부담을 견디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 3조 6,300억 원에 달했던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은 관세 여파로 3분기에는 2조 5,40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과 같은 15% 수준으로 낮추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관세 협상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은 경쟁력을 보강해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해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신사업 투자를 본격화하며 회복 국면에 들어설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가성비 전기차, 고급 브랜드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선점, 글로벌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관세 충격을 넘어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신드롬을 일으켰던 팀킴을 기억하시나요? 다음 달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엔 팀 5G가 컬링 돌풍을 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왜 5G인지, 이름처럼 빵빵 터질 수 있을지 이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름이 G로 끝나는 4명과 별명이 돼지인 설예은까지 5G가 모여 5G로 불리는 경기도청 컬링팀은 지난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10경기 전승으로 금메달을 거머쥐더니 곧이어 열린 세계선수권에선 세계 랭킹 1위였던 캐나다까지 꺾고 올림픽 출전권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기세를 몰아 지난해 6월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들이 따낸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코르티나 경기장에 투어 대회를 갔었는데 다시 꼭 여기 돌아오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침 바르고 왔거든요. 그것 덕분에 돌아가서 올림픽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5명 모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인 팀 5G에게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으며 다진 끈끈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숙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다들 숙소를 안 나가겠다고 숙소에서 5명이 꼭꼭 같이 살겠다고 할 정도로 정교한 샷과 뛰어난 경기 운영에 단단한 팀워크까지 장착한 팀 5G가 한국 컬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 팀 올림픽 끝나고 다 같이 유퀴즈 나가고 싶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e스포츠 선수 최초로 체육훈장을 받았습니다. 체육훈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1등급 청룡장을 받아 김연아, 손흥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한 한기에 온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1.4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도 영하 9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5cm,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의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낮에는 광주가 6도, 대구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